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만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박수 받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네, 인사만 했는데 또 박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번 주는 제 주 전공 과목인 우리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오래전에 만났던 청소년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청소년들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제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몇 시에 끝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한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장로님 기세에 눌려서 1시간 10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최대한 1시간 10분에 우리 끝내는 걸로 할 테니까 우리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저하고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앞전에 자기소개만 빼도 한 20분 또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재소개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바로 우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이제 다 예상이 되시죠? 예. 4분씩 모여서 우리 모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자리를 옮기셔서 4분씩 우리 모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전도사님 거기 저기 있다. 고선생님 저 뒤에 파워포인트 프리젠터 있거든요.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화면 보시면서 우리 모든 만들었을 텐데요. 아니요. 제 비밀을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이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예, 우리 4분씩 늦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네. 집사님 우리 장로님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지난주하고 똑같은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성을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와서 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4분 중에서 이끔이, 칭찬이, 지킴이, 기록이를 뽑도록 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듣고 본인이 이끔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가리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끔이는 뭐 하시는 분들인지 잘 아시죠? 그냥 다른 사람 지목하시면 돼요. 네, 이끔이는 머리카락이 가장 긴 분이 이끔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한번 보시면서 머리카락이 가장 긴 분이 이끔이 좋습니다. 네, 손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모둠에서 이끔이를 맡았습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끔이. 머리카락이 가장 긴 분, 예, 장로님이시고요. 네,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끔이 되게 좋아요. 예, 자기는 말 많이 안 하고요.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이끔이 참 좋습니다. 네, 칭찬이는요, 예, 대답을 잘한 사람, 참여를 잘한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이 칭찬은 주로 말로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 중에서 입이 크신 분이 칭찬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입이 크신 분이 칭찬이를 하면 됩니다. 네, 이끔이 빼고 그렇죠? 이끔이 빼고 예, 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입이 커서 입이 커서 칭찬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칭찬이. 예, 손 내리시고요. 자, 나머지 2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중에서 우리 기록이를 뽑을 텐데요. 기록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2사람 중에서 손이 더 큰 사람이 기록이를 할게요. 이건 간단합니다. 손을 대보시면 돼요. 예, 손을 대보시고 2사람 중에서 손이 더 큰 사람이 기록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사람은요 지킴이가 되겠죠. 지킴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끔이 손 들어볼까요? 이끔이. 네, 이끔이 손 확인됐죠. 손 내리시고 칭찬이 손 들어보겠습니다. 칭찬이 손 내리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록이 손 들어보겠습니다. 기록이 아니고요. 기록이 손 내리시고요. 지킴이 손 들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역할을 다 맡았네요.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칭찬 박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칭찬 박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칭찬 박수
하면 짝짝짝짝짝 칭찬. 네, 칭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찬할 때 쭉 뻗어서 칭찬의 마음으로 손을 뻗어주시면 돼요. 칭찬 박수 시작. 칭찬. 네, 칭찬 아니고요. 칭찬. 다시 한번 시작. 칭찬.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잘하셨어요. 우리 모둠 안에 있는 우리 모둠원들에게 이 시간을 잘 참여해 달라고 미리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둠 안에서 서로에게 칭찬 박수 시작.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칭찬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칭찬이는 누가 대답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대답 잘하셨는데 우리 칭찬 박수 한번 해줍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하고 같이 짝짝짝짝짝 칭찬,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에 사실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우리 보약 한 첩 지어주면 좋겠네요. 우리 보약 박수 하면 짝짝짝짝짝 보약, 이렇게 말로만 우리 보약 한 첩 지어줘 봅시다. 자, 서로에게 보약 박수 시작. 보약. 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납니다. 시작. 이 별걸 다 박수로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힘이 납니다. 말로 시작. 뭐 노래하시려고 해요. 예, 좋습니다. 우리 힘내서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진진가 게임인데 제가 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 테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엔 3개였는데요. 오늘은 2개만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려고 2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해 겨울방학 때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첫 번째 진술 문장이고요. 두 번째 진술 문장은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거 바꿨는데 안 바뀌었구나. 자매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거짓 문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나는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의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거 거짓인 것 같다. 흔들어 볼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없죠? 왜 없나요? 이상하네요. 손을 내리고. 나는 고등학교 때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네. 손 안 드신 분도 계시는데. 예. 2번이 거짓이다. 손 들어볼까요? 손 들이 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손 안 드신 분도 계시네요. 예,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의 겨울방학 때 광주 기도원에서 겨울 수련회 하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진실입니다. 두 번째, 나는 고등학교 때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자매들 자체가 제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고 뭐고 있을 겨를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2번이 이제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안에서 서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거짓 하나, 진실 하나, 진실 하나, 거짓 하나, 이렇게 저처럼 서로에게 문제를 내시고 거짓 문장을 한번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모두 안에서 우리 자기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시간을 주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요? 네. 자자자자자. 여기저기서 막 그 힘들다는 막 원성이 나오니까요. 네, 이끔이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끔이만 한번 진실 하나, 거짓 하나, 진실 하나 한번 문제 내시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30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아, 네. 왜 거짓말을 시키냐. 네. 오, 잘하셨습니다. 모범 모듬이에요. 네, 깜짝 놀랐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지금 활동에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잘하신다고, 고맙다고, 우리 서로에게 칭찬 박수 시작. 예, 감사합니다. 사실 워밍업이었었는데요. 아니 대체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냐?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번 더 이야기거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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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 다음 장면은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걸 잘못했구나. 예, 큰 화면 보실까요? 큰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꿈 이야기. 네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그 뒷강의는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의 청소년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생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려면 이 시간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냥 꿈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한 분당 우리 1분에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의 청소년기의 꿈. 어디서 터진 거죠? 네, 어디서 터진 거예요? 네, 한번 이야기를 모둠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마지막 분 하셔야 됩니다. 이제 1분 남았어요.
강사의 시간은 좀 이상해요. 40초 남았습니다. 예, 40초 남았어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네, 5초, 4초, 3초.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꿈을 이루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아, 꿈을 이루셨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꿈을 이루신 분 계세요? 꿈을 이루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멋지신 분이십니다. 네, 꿈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우리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여기 서로 좀 긴장도가 되게 높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자세냐면 우리 포테이토 카우치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리 카우치에 좀 편안하게 기대서 한 손에는 리모컨 들고 한 손에는 감자칩 먹는 것처럼 이게 비록 우리의 장의자가 불편하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이렇게 좀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편안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매우 불편하죠. 의자가 불편해서 좀 그렇지만 또 좀 가장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를 포테이토 카우치 자세라고 불러요.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서 우리 카우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포테이토 카우치 자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세는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세, 그 포테이토 카우치의 자세가 신체 구조상 정확하게 127도입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자세를 취하셨는데 그게 127도라는 7도 자세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연구를 했냐면 미 우주항공국 나사하고 미국 가구협회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연구를 하나 했어요. 어떤 연구였냐면 우주인들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자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자세를 연구 결과로 내놨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127도였습니다. 신체 척추, 허리 각도를 이제 127도로 하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이 127도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127도 자세를 하고 앉아 있을까요? 사장님, 네 또요. 회장님, 사장님, 회장님 또요. 아 청소년들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요. 아, 네 지금 지금 김선희 집사님 127도 자세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자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한 점심 시간쯤 돼서 우리 부인은 열심히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철없는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이렇게 청소하는 와중에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127도 자세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이 127도 자세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왔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청소년부실에 내려와서 그 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127도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막 이렇게 불덩이 같은 게 올라오면서 아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뼈 없는 인간처럼 저렇게 축 늘어져서 왜 저런 자세를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 연구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127도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특별한 그분들만의 이유가 있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제 그런 몸은 어떤 몸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걸 연구하다가 127도 자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청소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신경과 뼈와 근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뼈와 근육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신경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녀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우 피곤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뒀더니 이 친구들이 그 피곤한 육체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127도 자세로 만들더라라는 게 청소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확인한 이제 청소년들의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근육과 뼈의 골격의 성장 속도가 신경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불이 난 부모님께서 청소년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 이놈의 자식 예배 시간에 자세가 이게 뭐야? 라고 야단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 엄마는 내 피곤함도 못 알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세와 함께 또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취하는 가장 많은 자세는 물론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매우 피곤할 텐데도 아무튼 의지적으로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단치지 마시고 이제 인정해 주시면 이제 첫 출발이 이제 원만하고 원활하게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대단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피곤함이 어떤 문제까지 이르는지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유도부 소속의 친구가 성장통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12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기로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쯤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 먼저 갈 테니 너희들 잘 살아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유도부 친구들이 5시 반에 자고 있었던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자마자 그 아파트에 함께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졌고요. 떨어진 친구를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도부 친구가 받았어요. 받아서 별로 이렇게 다치지 않고 찰과상하고 발목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접질리고 뭐 이 정도로 사고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온몸으로 투신한 친구들을 받아낸 이유가 평소의 비양은 사춘기 성장통으로 고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제 이게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라는 동안에 육체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는데 신경이 자라지 못해서 그 신경이 늦게 자라는 사이에 생기는 그 성장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의 고통들을 느꼈다라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사이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집사님도 그러셨군요. 장로님도 그러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피곤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진짜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피곤한 청소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막 친구는 친구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이제 모두 다 이제 피곤했던 청소년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의 제목 자체가 우리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죠? 아마 지난 한 10년, 20년 있나요?
네, 40년, 5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청소년기 때 나는 어땠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이란 큰 주제가 되는데 청소년에게 있어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도박이에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소연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온라인 도박 실제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큰 문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청소년 도박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지금 이제 집에서도 교육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교육하겠다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사이버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파워볼, 소셜 그래프, 불법 스포츠 도박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돈 걸고 돈 따고 돈 잃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슈들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살펴보니까 10명 중에서 4명이 도박을 했다라고 지금 표시들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38.8%의 청소년들이 경험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8,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 되니까 10명 중에 4명꼴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청소년 도박에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이 되면 형법상 도박죄로 이제 법에 저촉이 돼서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9년에는 평균 나이가 17.3세 고등학생 수준에서 스포츠 토토 이런 도박들을 일삼은 건 아니죠. 이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2023년 통계를 보면 16.1세로 그 나이가 이제 연령 자체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조금 이르면 이제 초등학생들 수준에서도 지금 이제 청소년 도박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도박한 청소년들 범죄 혐의가 확인이 돼서 검거한 인원들이 2019년에는 72명에서 2023년에는 158명으로 이제 171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학생들까지도 이제 불법 도박 수준의 이제 스포츠 토토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불법적인 그런 범죄가 형성되는 문제들인데요. 범죄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우리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의존 현상, 과의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통계들을 보니까요. 2021년에 약 한 37% 정도의 친구들이 과의존 증상을 보이는 과의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영상, 게임, 메신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쇼츠, 릴스 이런 아주 짧은 영상에 아주 쉽게 노출이 되면서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어른의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청소년들이 좀 문제가 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시험 잘 보고 있고 또 문제 열심히 풀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어떤 기사에 지금 올려져 있냐면 수능 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금지이고요.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수능 시험장에 전자담배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는데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청소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자담배 30일만 써도 쌕쌕거림 발생이라는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의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노출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기사 제목을 보지 않으면 그냥 교복 입은 예쁜 여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이야기 정도, 그림 정도로만 보여지는데 제목을 보니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전자담배인 거죠.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이제 점점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전부터
점점 이제 내리막길이고요. 이제 줄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전자담배 뭐 혹은 이제 그냥 담배 이렇게 피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 문제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죠. 청소년 이러면 이제 그런 일탈 청소년들, 문제 청소년들 말고도 뭐 이런 도표를 통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뭐 문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이 1위가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도 좀 너무 심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오는 뭐 결핍이나 공부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 좋은데 공부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 이러면 뭐 떠오르는 이제 인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모두만에서 한번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청소년 이러면 우리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모두만에서 우리 입금이 인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청소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예. 네, 입금이 아니세요? 도와드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왜 거기 혼자 외로이 계세요? 내려오세요. 네, 우리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김소연 집사님만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못 들으셨나요? 네. 네. 우리 맨 뒤에 있는 모둠만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볼게요. 예, 발표자 정해주세요. 네, 되셨나요? 네, 이야기 다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주목해 주세요. 네, 우리 몇 가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자기 모둠에서 쓴 이제 활동지를 보시면서 이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엔 동그라미,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세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긍정적인 이야기야라고 하면 동그라미,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야라고 하면 세모를 하시면 돼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 문제는 좀 설왕설래하네요. 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김소연 집사님, 네, 우리 모둠에서 한 사람만 나오실까요? 네, 그 활동한 거 가지고 한번 나와서 발표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요, 네, 혼자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청소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쭉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네. 자, 잘 들어주세요. 저희 모둠에서는요, 청소년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반항아. 근데 반항아이지만 반항을 할 수 있는 시기,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는 시기다. 그거를 부모들이 지적할 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반항을 해도 좀 수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한 분은 그냥 청소년 하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네, 접근할 수 없고 말 걸 수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좀 두렵고 무서운 존재. 그리고 사춘기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그런 시기로 느껴지고, 또 어리석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시기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고 후회가 되게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고 내가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후회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시기다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모둠에서 발표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만 더, 우리 한 모둠만 더 발표해 볼게요. 네네. 자,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네, 가지고 나오세요. 못 적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나왔던 그 장로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은 쓸 필요 없죠. 다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면 되니까. 네. 청소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 우리 모둠에서 이야기 나눴나요? 저희는 사실 청소년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청소년 시절에 꼭 해야 되는 얘기를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좀 알아야지, 믿음을 알아야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청소년은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고백하신 것 그대로 좀 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청소년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의 산 증인으로 지금 발표하신 우리 이 집사님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이러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아주 멋진 청소년들 나오는데요. 저희 딸이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이런 청소년들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머릿속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청소년 이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친구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아들 딸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죠. 네,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인데요. 아우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키운 자녀들은 다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죠. 그냥 사람 아닌 것처럼 키우고 싶었지만 사람으로 모두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들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기지 않고 최소한 이렇게만 생겼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빠 잘못 만나고 엄마 잘못 만난 바람에 이렇게 생기고 지금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2025년에 우리 청소년부를 맡고서 우리 친구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 대한 우리 집사님들의 평가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밝아졌어요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작년에 도대체 얼마나 어두웠길래 이 정도 밝아진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올해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밝은 친구들 만났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더 밝아졌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지금 청소년부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있어요. 근데 청소년 이러면 청소년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0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또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10대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영어에서 teen으로 끝나는 이제 숫자들이 있죠. 13부터 19까지 13세에서 19세까지의 인간을 teen으로 끝나는 숫자를 붙여서 1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나이가 되죠.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 발표하면서도 이제 사춘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사춘기는 정확하게 신체적 변화, 의학적 변화를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 학생은 여자 어린이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그 시기를 지금 사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인의 몸을 갖추는 시기에 사람을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호르몬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회학적으로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는 유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교육학적으로 청소년기를 이야기할 때는 어도러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이럴 때는 유스라는 사회학적 개념보다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시켜야 되는 주체로서의 교육학적 접근으로 어도러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유스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쓰지만 어도러선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작은 인격체로서의 주체라는 개념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청소년은 아주 오래전 태고적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진 그 시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영국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1850년에서 1900년대 초에 나온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청소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공장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요. 공장에서 이제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려 4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동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동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영국에서는 1889년에 아동법, 정확히는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보호법이라는 법령을 통해서 아동들이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하는 산업 사회에 맞춰서 이 아동들을 즉시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의무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들을 중단시키면서 대신 의무 교육을 통해서 산업 사회에 맞는 일꾼들을 양성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양성하는 장소가 학교였던 거고요. 학교를 통해서 이제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동에서 어른으로 전환하기 그 사이에 있는 한 13세에서 한 19세 정도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부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이 만들어지고 청소년 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조선 시대에는 14살, 15살이면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빨리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10대 말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는 청소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끝나면 바로 그냥 성인기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마리아, 요셉 해봐야 14살, 15살, 16살 요 나이였기 때문에 청소년기라는 개념 없이 바로 2차 성징 나타나고 이제 성인의 몸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어른의 삶을 살아서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이제 잘 자라고 계시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요 이제 나이의 친구들을 청소년이라고 부르면서 청소년기에 맞는 이제 양육도 하고 이제 훈련도 시키고 이제 교육들도 시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을 정확하게 이제 만 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인간으로 여기 딱 범주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인데 1980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3만 8천 명 정도였습니다. 3만 8천 명 정도 중에서 14,000명이 아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400만 정도가 이제 청소년이었어요. 즉 9세에서 이제 24세의 인간이었고요. 근데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1,000만, 10만, 100만. 이 통계가 맞는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구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청소년 인구수는 198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소년이 없는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이 동네 때문입니다. 이 동네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청소년들이 없는 건데 노령화 시대. 저는 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화 시대를 넘어서 노령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2060년 보니까 전체 인구수도 주는데 청소년 인구수는 지금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희 집이 훌륭한 집으로 인정하고 상이라도 줘야 돼요. 저희가 내 아이의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청소년 인구들은 지금 더 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죠. 신체적인 특징들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들, 사회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청소년 이해 시간이니까 우리 짧게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호르몬이 변화하게 되죠.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제2차 성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신체적인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태어나자마자 한 100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출생부터 100일 정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요 사춘기 시절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도 증가하고 체중도 증가하고요. 성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신체 왜곡률, 신체 이미지 왜곡률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신체적인 특성, 이게 뭐 정서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2012년의 기준들 가지고 와 보고 그리고 2022년의 기준들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준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이미지를 왜곡해서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보통 남학생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남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인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신체 이미지를 왜곡해서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해하고 그 이해한 친구들을 잘 돕기 위해서인데요. 남자들은 샤워를 마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신체 이미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이 정도면 여학생들이 날 좋아하겠는데? 라고 자기 이미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여학생들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이미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살이 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몸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지난 2012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이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신체 이미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신체적인 특성, 청소년의 특성대로 자기 이미지들을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성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 뚱뚱해, 나 너무 뚱뚱해라고 할 때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일단 인정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너 너무 너 너무 삐쩍 말라서 어디 가면 바람에 쓰러질 것 같은데라고 막 잔소리를 막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청소년기의 특성상 자기 신체에 대해서 약간 왜곡해서 생각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시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남학생도 여학생도, 그러니까 아들들도 이제 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뇌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뇌는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제 리셋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를 청소년기에 시작을 하고 청소년기 후반에 청년기 초기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뇌, 간뇌, 소뇌, 척수, 중간뇌, 연수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뇌 피질만 놓고 살펴보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 부분은 전두엽이 되고요.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에 있는 이마엽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이 전두엽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능들을 하거든요. 어떤 기능들을 하냐면 총체적인 판단, 그리고 계획, 조직화, 실행, 그리고 시간, 미래 구분, 문제 해결, 전략 구상, 행동 순서 결정, 행동 제어, 자극 선택과 같은 고도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 전두엽, 이마엽이라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기가 딱 시작이 되면 뇌가 리셋되고 제자리를 다시 잡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본능 뇌, 감정 뇌라고 하는 부분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성 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후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전두엽의 자리를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사춘기를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 이놈의 자식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게 제가 재미없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감동이 안 오시죠? 우리 각 모둠에서 이금희 분께서 한번 옛날 그 엄마의 심정으로 아들 딸에게 했던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너 이놈의 자식 정신머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작. 네, 아니죠. 그렇게 안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시 정말 내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왜들 이러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청소년들이 내 뇌가 지금 다시 리셋되고 포맷돼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야, 다시 잡고 있는 거야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엄마가 너희 놈의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겠죠. 어머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머리가 있겠습니까? 제 지금 전두엽이 리셋돼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사이에는 정신머리가 없는 게 당연하고요. 곧 정신머리를 차릴 테니까, 정신머리를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2년 반만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걱정 없이 제가 정신머리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정신머리 있는 아들인 거죠. 근데 보통 정신머리 없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총체적인 판단 안 되는 시기고요. 계획하고 조직화 안 되는 시기고요. 실행하고 그 실행에 따라서 명령에 수행하는 것 안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시간, 미래, 질서 이런 거 개념 없는 시기고요. 문제 해결 안 되는 시기고요. 전략 구상 안 되는 시기고요. 행동 순서 결정 안 되는 시기고요. 행동 제어 안 되는 시기고요. 자극 선택만 되는 시기입니다. 자극 선택이 되는 이유는 감정 뇌, 본능 뇌는 반짝반짝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야단 맞는 대로 내가 왜 야단 맞는지 모르고 이런 시기가 지금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아유 아들아 정신없는 청소년기구나. 내가 조금 기다려 줄 테니 너 3년 후에 보자. 이렇게 그냥 작정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해 안 됐던 우리 아들들, 딸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청소년기의 뇌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신경망들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신경망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신경망들은 다 잘라냅니다. 이게 잘라내고 내가 중요하게 하는 주제의 신경망들을 더 이렇게 개발시켜서 더 키워가기를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신앙교육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까지 유초등부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이걸 신경망에서 잘라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럴 때 좋은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목회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신앙은 중요한 것이다. 복음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교회는 우리가 속한 너무 아름다운 소중한 공동체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부모님께서 들려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경망들을 스스로 잘라서 가지치기, 전지작업해서 버리지 않고 이걸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신앙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신앙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에 계속된 우리 지원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 심리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특징은 뭐 자아정체감 형성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 사회적 이해의 발달 이런 이제 과정들이 청소년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요 이야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가상청중하고 개인적인 우화입니다. 가상청중 자아정체감은 뭔가고 이제 가상청중은 뭐냐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기중심적인 특성들을 갖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못돼 먹어서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요. 이 청소년기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특성에 있어서 가상청중이라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가상청중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삶의 주인공인데 나를 둘러싼 청중, 나를 관찰하고 나를 관심 있게 보는 청중들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나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나는 잘 살아야 돼라는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배우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 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죠. 무슨 빛이죠? 무슨 빛인가요? 꼬리빗이죠. 근데 이 꼬리빗 어떻게 생겼죠? 꼬리가 없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이 꼬리빗 쓰면서 꼬리를 떼서 요 몸통만 쓰는데 이제 그런 걸 알고 아예 빗이 요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요 꼬리빗을 청소년들 언제 쓰죠? 앞머리 내릴 때. 이거 앞머리 내릴 때 써요. 이 앞머리 내릴 때 꼬리빗 왜 쓸까요? 앞머리가 못생겨서죠. 근데 앞머리가 못생긴 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왜 문제가 되죠? 내 친구들이 내 앞머리를 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떻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내 친구들이 내 앞머리를 보고 판단해, 놀리기도 해라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앞머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앞머리 계속 정돈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말고.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시간 없는데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앞머리 누가 본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죠?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나도 학교 다닐 때 꼬리 잘라서 앞머리 빗고 다녔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도 꼬리빗 쓴 사람 없으신가요?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신 거죠? 이상한 청소년기를 보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안 그러셨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아예 들고 다니면서 학교 가는 내내 앞머리 손질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앞머리 계속 손질하는 거죠. 이거 가상 청중이라는 이제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 우화도 있어요. 개인적 우화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높은 담에서 뛰어내려도 절대 다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이건 실제가 아니고 우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 우화에 따라서 정말 높은 담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다치면 다행인데요. 다치게 되죠. 근데 생각으로는 나는 슈퍼맨이어서 절대로 다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뛰어내려도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개인적 우화 때문입니다. 나는 잘 살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뻔뻔한 자녀들이 이 개인적 우화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 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기만 하면 장난 아니에요. 전 그냥 1등이에요. 기다리세요. 제가 공부하는 날 오니까 제가 공부하면 그냥 1등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 무슨 현상이라고요? 개인적 우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자신감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자신감은 넘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 우화 현상들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도 변화들이 있어요. 격렬함, 동요, 정서 자극의 다양화, 정서 표현의 내면화, 개인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사회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특징은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동성이나 이성 친구 등 또래 집단에 몰입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모님,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자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였고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려고 해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뭐 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독립하려고 하는 현상과 의지가 사회적인 특징으로 청소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누구하고 연합하죠? 친구들, 또래 집단의 친구들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특징과 함께 도덕적인 특징들도 있는데요. 도덕적인 특징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벌써 한 10년 넘은 일인데요. 2월 달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학교의 우리 중3 졸업생 친구들이 졸업식을 마친 다음에 알몸으로 그 도봉동 일대를 뛰어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알몸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도 쫓아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쫓아가고 어른들도 쫓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을 잡아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진짜 알몸으로 옷을 다 벗고 그 한겨울에 엄동설한 그 추위를 이기고 그냥 막 도로를 뛰어다녔던 거예요. 학교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를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붙잡고 왜 그랬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평생 한 번이라 그랬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는데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3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들이 날 굉장히 많이 쳐다봐서 영웅이 된 것 같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막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는데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특징을 제대로 맞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가치 판단 제대로 안 되고요.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 별로 느끼지 않고요. 사람들이 날 쳐다봐 주어서 영웅이 된 것 같았어요라고 하는 게 청소년기에 굉장히 독특한 이제 특징, 이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체 상태로 수백 미터 도주, 범죄 의도 없어 훈방 조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이유는 정신머리가 없었던 거죠. 아직 전 전두엽이 리셋이 안 돼서 이제 제대로 이제 완성이 안 돼서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회적인 특성으로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개별화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심리학자였던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의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인생 과업에 대해서 심리적인 특성들을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정체성 대 혼돈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수준에 맞는 요 시기에 맞는 과업들을 제대로 성취하게 되면 정체성이 생긴다. 그런데 과업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고 혼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저희 집에 있는 고3이 된 큰딸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교회 언니들이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막 힘들어한대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재밌어서 막 깔깔깔깔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딸이 중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침대맡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놀라서 가서 소원아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딸 소원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엄마 나는 누구야? 여긴 어디야?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청소년기에 나오는 질문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인가 여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소속감을 만들고 소속감을 찾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부모님이라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하고요. 그 탐색한 결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시도하고 결정해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앞서 꿈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제 꿈을 물어보니까 그 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 꿈은 우주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허황되고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정복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모님의 반응, 선생님의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야, 무슨 우주정복이 꿈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고 딱 잘라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나의 꿈은 분명히 우주정복인데 우주정복이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맞았어. 그래서 나 너무 속상하고 나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네 꿈이 우주정복이야? 내 꿈도 우주정복인데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친구가 똑같은 놈들끼리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그 순간 우주정복을 함께 꿈꾸는 우주정복의 이제 동지가 생기는 거고요. 우주정복을 하려고 친구하고 편을 딱 먹었는데 우주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찔러야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선생님이 돼서 일단 우주정복을 하려고 보니까 내 꿈을 가로막는 엄마를 이겨야 되겠다
아빠를 이겨야 되겠다. 선생님을 무찔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끼리 편을 먹고 부모님과 선생님과는 이렇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과 이제 어른들을 무찔러야 우주 정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야 꿈이 뭐야? 우리 학생들이 꿈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제 꿈은 우주 정복이에요라는 대답을 듣는다면 뭐라고 그다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네. 어쩌면 그렇게 제 의도하고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우주 정복이에요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네. 네 꿈이 우주 정복이야? 아빠 꿈도 어렸을 때 우주 정복이었었어. 우주 정복을 꿈꾼 적이 있었었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너처럼 청소년기에 내 꿈도 우주 정복인 적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만 해도 그 다음에 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는 내 편, 아빠는 내 편, 선생님은 내 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내 꿈이 우주 정복인 적이 없어도 난 한 번도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도 화이트 거짓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거짓말이라도 이거 화이트 거짓말이 괜찮아요. 거짓말이라도 야, 네 꿈 우주 정복이야? 야, 내 꿈도 우주 정복인 적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만 해도 더 이상 엄마하고 싸우거나 아빠하고 싸우거나 그리고 선생님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하고 갑자기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우주 정복을 방해하는 사람 아빠. 이 아빠는 엄마하고 편먹고 지금 아빠를 물리쳐야 되는 이제 아빠가 나의 주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이제 찾아가고 꿈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의만 해줘도, 같이 공감만 해줘도 이렇게 같이 편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편이 안 된 바람에 좀 어려운 거거든요. 편이 된 이후에는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3C를 이야기하시는 우리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요. 네, 3C는 Consider, Choose, Commit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주목해서 관찰하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choose,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헌신하게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자기 주변을 잘 탐색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청소년은 누구일까, 청소년은 어떤 존재일까를 이제 활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 만에서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쭉 대답들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좀 속상해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문제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청소년들을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 청소년들을 잘 돌보고 또 섬기고 양육하는 양육자로서의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전의 일이 되네요.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경기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해 8월 15일이었었는데요. 18살의 우리 10대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친구 하나가 8월 15일 날 아침에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18살이었고요. 10대였고 청소년이었고 고2였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었던 거죠. 이 친구가 이제 먼저 이제 세상을 이제 일찍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날이 8월 15일이었는데 이제 주일이었고요. 주일이었는데 이제 학원 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을 이제 깨우면서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하루 집에서 그냥 쉴래?
아니면 학원 갈래라고 하고 이제 아이를 깨웠습니다. 근데 저 학원 갈게요라고 하고 일어나서 이제 욕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아들이 샤워를 좋아해서 욕실에 한번 들어가면 한 1시간씩도 이제 샤워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1시간 정말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욕실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조금 이상해서 욕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나오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샤워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제 안에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욕실 바닥에 이제 쓰러져 있었고 이제 이미 이제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고요. 병원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하고 그리고 이제 산소가 들어있는 이제 수혈을 이제 온 몸에 이제 수혈을 이제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면 깨워보려고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사망 진단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치동 성당 다니고 있었던 이제 천주교 신자였고요. 이제 천주교 장으로 이제 삼성병원에서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놀란 사실은 이제 이 친구를 하늘로 보냈던 그 고등학교 2학년의 이제 경기고 친구들이 사실은 그 학교에서 좀 양아치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노는 아이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좀 착한 아이들은 요 학생회 친구들을 좀 이렇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불편해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회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 8월 15일 아침에 하늘로 가게 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발인식을 마치 경기고등학교 학생회장처럼 이제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내내 학교 다니면서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전체가 다 하복 교복을 다 맞춰 입고 이제 장례식장에 왔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친구가 가는 그 마지막 길을 이제 배웅하면서 장례들을 쭉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그리고 이제 문상도 가서 그 부모님에게 이제 이 친구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뭐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고 똑똑한 친구였고 활발한 친구였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화동제라는 이제 경기고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의 랩으로 이제 노래도 하기도 해서 이제 같이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이제 친구 하나는 절친이어서 야 내일 보자 내일 우리 보고 노래방 가자라고 노래방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세상을 떠났던 거죠. 근데 그 친구를 그렇게 보내면서 이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모두 다 교복을 차려입고 그 발인식에 와서 그 발인식을 학생회 장처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청소년들의 생각들을 좀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평가가 있죠. 그리고 뭐 부모님들의 평가가 있는데 어른들의 평가와 부모님의 평가와는 달리 인생의 중요한 이슈 앞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정말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적절한 상황이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이에 있는 아주 그 진지함들이 드러나서 정말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멋진 세계를 탐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황망하게 데리고 가는 걸 보니 신은 없는 게 확실하다. 참 좋은 친구였고 참 사랑스러운 친구였고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런 좋은 친구가 이런 사랑스러운 친구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니까 신은 없는 게 확실하다라고 절규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렸더라고요. 제가 올려놓은 글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글들을 보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이 그림은 이제 사냥개인데요. 이 사냥개 이야기는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작가가 쓴 이야기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를 풀어서 그 사냥개가 사람을 추적하고 추적한 사람을 물어서 결국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약간은 좀 무시무시한 글을 쓰거든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책이고요.
이 천국의 사냥개의 그 이야기를 너무 감격적으로 들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제 서문에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를 풀어서 나를 추적하셨고 그 추적의 결과로 나는 천국의 사냥개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되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친구가 하늘나라로 사망한 자리에서 신은 없는 게 확실하다라는 이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사냥개를 풀어서 그 친구를 추격해 가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친구를 사로잡아서 그 친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아주 중요한 기회, 아주 중요한 그 계기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터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천국에서 사냥개를 풀어서 추격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독립된 주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앞서 나오는 그 청소년, 그래서 청년기와 장년기로 이어져가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목하신 결과로 반드시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천국으로 이끌려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혹시 청소년기가 늦춰진다면 청년기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혹시 청년기를 놓치더라도 장년이 된 이후라도 천국의 사냥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청소년들을 우리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청소년 학자가 계시는데요. 그 청소년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콜로라도 대학이고요. 콜로라도 대학에는 이제 놀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 그 전면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Who knows only his own generation remains always a child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자신 세대만 아는 사람은 영원히 아이로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래, 자기 동세대의 또래와 교제하고 또래만 만나서는 어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또래 위에 있는 선배 세대와 연결되고 내 아래에 있는 후배 세대와 연결되어 있어야 진정한 이제 성인으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야, 친구들하고만 놀지 말고 선배들하고도 어울리고 어른들하고도 어울리고 교수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리고 윗세대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동생 세대들, 또 후배 세대들, 또 자녀 세대들하고도 다 두루두루 어울려서 너 정말 많이 배우면 좋겠어, 잘 배우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기 세대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른 세대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품을 좀 넓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어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들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어울리고 장로님들하고도 어울리고 어른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제가 지금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 마련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만나주시고 어른의 지혜,
우리 부모님의 지혜, 선배의 지혜들 많이 나누어 주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자극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도움도 또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같이 함께 양육하는 우리 마을 공동체의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필요한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